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수요일 오늘도 생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네. 자, 시장이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뭐 코스피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약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 막판까지 오늘도 좀 회복세를 이어가기를 굉장히 반가운 바라보겠습니다. 숫자입니다. 이 네. 코스피 2642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죠. 네. 100개 종목이 발표가 됐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기대감이 저는 많이 클 줄 알았는데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가 깊다라는 전망들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시장의 이야기들 좀 모아서 오늘 전략 좀 세워보겠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는 여러 가지 올라갈 만한 재료가 그래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적으로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부양책 발표, 그렇죠. 어제 말씀해주신 밸류업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재료는 좀 있는데 강하게 반등이 혹시 나올 만한 좀 더 트리거가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런 부분 비롯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교육보다는 경제교육이 우선이다. 정우창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내분용부 해외 쪽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우창 차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외 파트를 맡고 계시고 또 재무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전문가, 네, 경제 사교육보다는 경제교육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네. 자, 시장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래도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쌓여가지 않나. 네. 이런 이벤트들, 밸류업 지수 발표, 금투세 토론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네, 우선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의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주주 가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금투세가 되면 아무래도 좀 국내 증시에 좋지 않을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좀 시행이 된다면. 걱정이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예. 네.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인데 네. 여기서 이제 금투세가 나오면 좀 엇박이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은 때는 분명히 금투세 그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밸류업 하면서 증시를 부양할 그런 시기에는 지금은 조금 유예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증시에 좀 부양책으로서 쓰이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오늘 주가만 보니까 주요 밸류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확장이 되고 지금 단지 정책을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 나오고 종목들이 스프레드가 되고 이런 것들의 그 추이를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밸류업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뉴스가 나왔고 파는 흐름들이 오늘은 일단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더 의견도 들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슈 점검해봤고요. 포트폴리오 분석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많이 해주면 정말 좋죠. 네.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 포트폴리오 분석도 받아보시고 저희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네. 보내드리고 있는데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아 그렇죠. 뭐 커피 한잔 원하는 드시라고. 대로 네. 아이스든 핫이든 여러분들 커피 저희가 선물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 영상 하단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난 좀 더 이메일 보내는 게 쉬울 것 같다. 방법 2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 받고 싶은 종목 기재해 주시고요. 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좋고 관심 있는 종목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이 짝사랑처럼 사고 싶은데 아직도 못 샀어 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섹터도 좋으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 저희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마이 뷰티풀 엔젤님은 저는 하시오 1년 내내 뜨거운 것만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얼죽 압니다. 그러니까 뭐 취향껏 네,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죠. 자,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들어와 있는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닉네임은 마니화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니라 많이 화나 많이 그런데. 화가 나. 네. 자, 오늘의 고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우리 누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모두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 포트폴리오 손실이 크다 보니까 장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좋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투자를 접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은요. 첫 번째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해서 카카오 꾸준하게 다뤄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를 2년 전에 7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반토막입니다. 카카오 손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팔아도 건질 게 없어요. 다들 카카오는 없는 셈 치고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그게 맞는 건가요? 어제는 한 12층 정도에 들어오신 분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네이버도 2년 정도 됐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32만 5천 원에 매수했고요. 현재 반토막입니다. 그냥 주식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요? 들어갔다 하면 녹아버립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증권사들도 네이버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던데 상승 모멘텀은 전혀 없을까요? 세 번째, 그나마 다행인 건요. 최근 황제주로 떠오른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됐고요. 1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황제주로 등극했다고 하고요. 뭐 상물보안법이다. 수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계속해서 전망 괜찮을까요? 전망만 좋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 LG전자입니다. 9만 8천 원에 매수했고요. 2달 정도 됐네요. 인도에서 현지법인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아서요. LG전자도 똑같이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괜찮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인도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알짜 종목만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투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우리 정우창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많이 화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화나 그런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화나 그런데 진짜 이 닉네임만 봐도 얼마나 지금 좀 화가 나 계신지. 근데 그 화를 유발하는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익률만 봐도 지금 네카오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카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모르면 큼직큼직한 거에 국민기업에 들어가라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네, 듣잖아요. 네, 네. 초보 때 저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도 네이버 갖고 있다. 뭐 26층 뭐 어머나 26층. 어느 층에 지금 계신지 거의 뛰어내리시면 각각 안 됩니다. 네, 네. 남겨주고 계시고 네이버 15층에서 샀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많이 공감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각각 그 네카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 둘 다. 둘 다 거의 지금 48% 거의 이상. 마이너스 네. 반토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요 두 종목이 아마 이 닉네임 많이 화나 그런 닉네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긴 보유 기간도 합니다. 2년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상담 좀 요청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포트폴리오 차장님.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장님? 네, 우선은 그 이 네 종목은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그쵸. 투자하고 계신 거 네. 뭐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오. 네, 찬성하고요. 다만 더 대형주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게 이제 대형주? 더 대형주. 더 대형주. 네, 미국에 있는 아. 뭐 빅테크 포함해서 더 대형주를 투자를 하면 좋겠고요. 네이버, 카카오 조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일화를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뭐 친한 여직원분이 네. 네이버 카카오 이제 자녀 계좌로 좀 사놨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 이상이라고 해서 자녀 계좌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 그래서 저희 여직원분이 이게 사연 올린 건 아니겠지. 근데 나이도 비슷해요 지금 40대. 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저도 일도 바쁘고 뭐 이게 조금 더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하기 전이라서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다. 차라리 쿠팡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왜냐면 쿠팡도 이제 고점에서 지금 보면 반토막인데 그 국내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쿠팡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제네요. 어제 네. 어제 이제 평소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자문사 운용사 대표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은 가망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밀리고 있다. 네이버 좀 말씀드리면 검색에서 밀리고 있죠. 뭐 구글한테 밀리고 있고 쇼핑도 지금 뭐 알리바바나 뭐 테무 그다음에 쿠팡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그나마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나스닥에 따로 상장을 해서 우리 기존 네이버 주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열어 있었던 그런 비리라든가 조직 문화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마리화나 그란데님 네. 많이 화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돈이면 어떻게 할까로 한번 고민을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지금 주가에서 아예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이 뭐 20%대라고 하면 뭐 아까 말한 뭐 쿠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50% 이상 가까이 손실 난 거를 지금 사서 뭐 메타가 100% 올라가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조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증익 추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증익 추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한테 좀 밀리고 있고 쿠팡이 20 몇 프로 성장할 때 네이버 쇼핑은 뭐 10% 성장하고 뭐 요렇게 좀 밀리고가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저는 기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우선은 이 두 기업이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 왜냐하면 이 자본에 대한 좀 그래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뭐 경영진의 그런 실수 조직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줬는데 앞으로는 뭐 저희가 지금 밸류업도 진행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좀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지금 이런 기존 산업에선 관이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AI가 굉장히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돌파구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희망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다만 제 생각은 있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뭐 관계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빅테크랑 싸우면 안 됩니다. 빅테크 우리 지금 주식도 보면 한번 보세요. 빅테크랑 같이 가는 기업은 주가가 좋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하이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상담했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이 작은 기업들도 빅테크랑 같이 가는 기업은 좋은데 빅테크랑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고 산업 분야에서 자꾸 겹치면 우리가 자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인력적인 구조나 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챗GPT랑 아니면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제미나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새로 나오면 네이버 카카오가 빨리 도입해서 그거를 이제 국내나 뭐 동남아나 일본 쪽에 스프레드하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매도는
지금 주가에서는 좀 실익은 없다. 좀 의미가 없다. 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물려 있고 그만큼 믿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 너네 있고 잘 버티고 있을게. 대신에 너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이게 되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네. 뭐 나중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가 좀 체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음. 좀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근거 이런 네. 것들. 우선은 네. 당연하죠. 그래도 카카오를 보면 국내 SNS 관련해서 네.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기업이고 네이버도 어쨌든 썩어도 준치라고. 네. 저도 이제 구글보다 사실 네이버가 좀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네이버 뭐 메일도 아직 많이 이용하고 있고 뭐 라인은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고 분명히 뭐 기존에 막 이 네이버 카카오가 망할 거를 걱정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예, 그런 걱정인 것 같고요. 이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경쟁사에게 밀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는 지금 사실 고점에서 뭐 7, 80% 빠졌는데 카카오 기준으로 네. 여기서 매도는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럼 너 돈이면 어떡할 거냐 네. 라고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교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이제 좀 지나간 거고요. 뒤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전자 말씀드릴 텐데 그 두 종목이 좀 잘 돼서 주가가 만약에 좀 올라가게 되면 묶어서 팔아야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유하시기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하이닉스가 좋으면 하이닉스만 몰빵하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도 투자하고 다른 종목도 투자하면서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운용의 묘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뒤에서 설명드릴 종목들이 잘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수익 실현할 때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더 올라와 주고 그러면 이제 묶어서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네. 대형주 위주로 잘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대형주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앞서서. 더 대형주. 더 대형주.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네카오 뭐 지금 팔진 않더라도 네. 그렇다면 만약에 대체하고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의 플랫폼 기업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가정을 할 때 미국에서는 그럼 대체를 한다면 이걸 만약에 같은 기간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어요? 이게 제가 네. 저희 친한 애널리스트 네. 중에 동갑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한 2년 전쯤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썼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네이버를 구글을 안 사고 메타를 안 사고 왜 네이버에 투자해야 되지? 2년 전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애널리스트니까 한국 종목 안에서 고르다 보니까 네이버를 한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더라도 밸류에이션도 네이버 더 비싸고 네, 매출이나 이익률도 그 빅테크에 비해서 더 불리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네이버는 국내 TAM이잖아요.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국 포함 글로벌이고 사실은 상대 비교를 먼저 내가 투자의 그 의식이 글로벌에 가 있어서 상대 비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나고서의 말이지만 네이버의 투자 가치는 사실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반도체 종목들도 TSMC나 엔비디아로 좀 교체를 해보자. 왜냐? 같이 떨어졌을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TSMC랑 엔비디아는 엄청 올랐어요. 예, 근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뭐 하이닉스 포함해서 더디잖아요. 예, 그래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기업 계속 고민해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run양님이 엄마가 미안해. 아 네. 진짜. 네카오를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카오 이렇게 네. 어쨌든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주분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네. 삼바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근 시장에서 지금 3년 만에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고
국내 바이오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올해 4조 매출 달성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를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 한번 차트 네. 제가 네, 차트 띄워놨는데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런 게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저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는 그런 습관이랑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신고가 종목은 금방 결론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빠른 기간에 더 오르거나 아니면 이 추세가 끊기거나.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에 2021년 8월에 103만 원 이 고점을 지금 3년 6개월 만에 돌파했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파하고 초반에 매수를 좀 해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가서 매수하면 조정받을 때도 수익률이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패턴이다. 네. 근데 이게 페이크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 마리화나 그란데님 평단이 어떻게 100만 원을 맞추셨는지 뭐 100만 원 부근인데 100만 원 부근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빠르게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77조입니다. 77조. 근데 이게 주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명목적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총이 만약에 100조를 간다. 네. 100조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계산해 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 100조를 가면은 한 주당 1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야 돼? 그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주가에 잘 가는 주가의 고점은 어떤 명목이 되는 그런 기준 가격에서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100조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란데님이 100조 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카카오 네이버 중에 하나 섞어서 같이 매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생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정말 계속 자녀에게 물려주실 생각이 아니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잘 되는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서 묶어서 이게 여기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익 나고 카카오에서 뭐 600만 원 손실 났다. 그러면 묶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손실로 막았다 하고 다음 기회, 다음 턴을 또 노려봐야 되겠죠. 네. 지금 딱 진짜 매수가가 100만 원이고 네. 보유 기간이 이제 한 달이다 보니까 한 달이에요. 이 부분이 물론 수익률이 플러스지만 네, 조금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불안감? 뭐 이런 부분도 근데 좀 있으실 우리 것 시장 같은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엄청나게 좀 네. 셀코리아 좀 서운할 정도로 팔고 나가는데 서운할 정도. 삼바는 굉장히 폭풍 매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좀 이거 오래 가겠다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시장이 보면은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의 그런 전망, 성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시 바이오 같이 경쟁사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미국 매출 비중이 한 52% 정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수 있다. 요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모멘텀이 또 괜찮고 금리 인하 기간에 또 바이오나 제약 업종이 또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또 특히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뭘 사야 되지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LG전자. LG전자. 네, LG전자 최근에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 차익 실현일까요? 4%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니화나 그란데님은 네. 보유하신 지 한 2개월 정도. 두 달 되셨고. 정도.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15% 9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로서 이제 조금 수익률이
왜냐면 4%다 했습니다. 떨어지니까. 네. LG전자 최근에 인도 IPO 이슈도 있고요. 인도 IPO 있는 뭐 현대차도 그랬고 네. 이런 이슈 나오면 좀 잘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인도 네. IPO가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쪼개기 상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성장성이 좋고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LG전자 주주로서 나도 그걸 누려야 되지 않나? 현대차 주주로서 누려야 되지 않나? 물론 그쪽에 상장함으로써 이제 인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주식도 보고 LG전자도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인식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성장 동력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지분 가치 희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주주들의 인도에 대한 가치가 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그나마 다행인 건 해외 상장이라서 국내 같은 시장의 상장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 부정적이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호재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호재를 좀 발견을 한 게 뭐예요? 사실 백색가전은 LG. LG. 약간 이게 저는 가전, 백색가전, 소비재 이런 느낌으로만 좀 봤었는데 AI 이거 할 때 열이 막 엄청 난다면서요. 근데 LG전자가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을 네. 뛰어들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선도적인 활동을 해보겠다.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우선 가전에서 확고한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택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사를 좀 가게 되죠. 그럼 가전을 좀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할부로 사기 때문에 네. 할부 금리가 내려가면 가전 살 때도 좀 허들이 좀 없어질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LG전자가 가전 쪽에만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편중돼 있다 보니까 B2C는 아무래도 이 실적의 업앤다운이 좀 클 수가 그러겠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B2B 그 전기차의 전동화 쪽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LG전자의 좀 리레이팅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이나 이런 걸 봐도 외국인 기관들이 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LG전자도 4분기에 밸류업 관련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네. 건데 그 관련해서 좀 오늘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매도세가 나와서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게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악재는 아닙니다. 오늘 그냥 이벤트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 바스켓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LG전자 향후 실적 전망이나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를 기대해 보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담인데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수급 분산이 LG전자에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건 가능성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앞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을 보셨을 때 사장님이 더대형주, 저는 이 더대형주. 표현, 더대형주.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말씀을 하신 이거 건데. 엄청 큰데 그러니까 뭐 어디 더 큰? 뭐 삼성 걸? 바이오로직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잘 갖고 계신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좀 아쉬우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앞으로 투자 노하우를 계속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1등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등을 예, 투자해라. 이제 2등 투자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국내 1등 말고 글로벌 1등으로. 그래서 해외 기업을 같이 공부하시면 그러면 또 국내 투자가 또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 중에 얘는 정말 글로벌 1등이네. 그런 기업을 국내 시장에서 발견하셨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등 기업을 투자하자. 그래서 시각을 좀 글로벌로 좀 넓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런 데님들도 사실 공부하기가 아니면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샀단 말이에요. 아우 우리 국장도 이렇게 힘든데 공부하기가 힘든데 해외 주식을 내가 어떻게 1등인지 알고 이래 그러면은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묶여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S&P 500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파트를 맡고 있어서 하는데 그럼 너는 왜 해외 투자를 했냐? 아, 미국이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니고 좋은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이네 라고 해서 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난 핸드폰 항상 애플을 쓰는데 그러면 애플 주식을 사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애플은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사야지. 이제 이런 의사 판단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쪽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아,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라고 해도 1등 기업 위주로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미국으로 갈까? 나도 미국 주식을 해볼까? 네.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 그렇지. 인데 네. 지나고 보면 또 올라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좀 있지 않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미국 투자가 굉장히 대중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한 30% 국내 우리 회사 데이터를 봤을 때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안 하고 국내 주식에서 아주 힘들어 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국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분산되면? 그 네. 기업이 좋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사회자분 네. 30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한 50년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놓친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50년 어디에 투자할지 그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자 또 이런 건 아니고 좀 네, 관심을 그렇죠. 갖고 네. 분산도 해보고 뭐 제 이러자. 저기 몸이 신토부리여가지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아까 차장님이 마리화나 그란데라고 계속 이제 발음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친히 또 미국 마리화나주 관련 마리화나 아닙니다. 마니화나 마니화나. 네, 죄송합니다. 마니화나. 마니화나 네.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죠. 마니화나 그란데님의 포트폴리오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차 사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분석 다음에 자세하게 저기 부탁드려요. 자녀 경제교육 이야기도 한번 특집으로 준비해 주시죠. 네, 진짜. 네, 제가 기회 되면은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방송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광고 보고 네. 2부에서는 또 중국 이야기를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또 관심 갖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고 네. 듣고 왔고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얘기도 해보겠지만 사실 어제 또 부양 정책이 크게 발표가 돼서 이 오랜만에 부분에 또 대해서도 중국발 훈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조철군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또 처음 나와 주시는데 처음이다.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편하게 특히나 이번 우리 시장에다가 조금 훈풍을 불어넣었다는 소식 때문에 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적으로 사실 어쨌든 중국이 G2잖아요. 네. 미국, 중국.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부양책이 나왔고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세고 의지도 강한 것 같다. 어제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읽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시장은 좀 짧고 굵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뭐 완전 돌아선다. 여기까지는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조금 더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지 지금 하락 추세를 좀 더 방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반영을 한다 증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네.
중국이 사실 헝다 사태 2021년 네네. 헝다 사태 이후부터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중국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한 발 늦게 그리고 강도도 조금은 약하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분명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요 한두 가지 정책이 나와서 당분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그리고 추후에 재정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님,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부양책을 보면서 중국이 한 5년 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중국 내 총알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중국 내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제가 사실 2022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덱스를 통해서 중국이 단기 침체로 갈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었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동산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호황을 누려왔었죠. 네. 근데 사실 계속 호황을 누렸던 건 아니었어요. 2015년도에도 한번 침체를 직면할 수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중국은 뭐 환율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해서 나머지 문제점들 다 커버 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 완전히 꺾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부터 급감하기 시작하고 네. 있고 지방정부도 같이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 중에 일단 재원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 상승 뭐 이렇게 좀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제이돌돌님이 그래서 그 짧은 게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더니 단기적으로 이제 훈풍을 받아들이는 게 뭐 정확하게는 예측이 어렵죠. 아, 그렇지만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저는 네. 생각 그냥 개인적으로 네. 기간이 예측은 어렵지만 네. 적어도 미국 대선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물론 미국 대선 이슈도 있겠지만 정책이 나왔을 땐 지금 정책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쇼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서는 그 정책 효과를 이제 확인하려고 할 텐데 정책 효과 확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약하네라는 그런 실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책만 본다고 하면은 일단 짧고 굵게 반등을 했다가 추후에 만약에 지금도 시장에서 루머들이 돌고 있는 뭐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서 네.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속적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순간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미대선. 그 정도 딱 굵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본론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하면은 무섭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중국 자율주행 산업 현황이 어떨까요? 국내는 사실 제가 국내에 살고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 크게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냥 테슬라가 잘한다 정도로 다들 이제 알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은 3, 4년 전에 전동화 러시,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시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뭐 어떠냐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주행 기능이 어떠냐,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탑재했냐, 네. 어느 브랜드 걸 탑재했냐, 오. 그리고 배터리 새로운 제품 나왔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화웨이가 이번에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를 했더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전동화에 이어서 지금 스마트화에 대한 러시가 지금 한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뭐 네. 1레벨, 뭐 2레벨, 5레벨까지 가면은 운전석이 없어진다고 저번에 저희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 기술이 보급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자료 한번 보시면은 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일단 중국 전체 판매된 전기차 중에서 레벨 2 이상을 탑재한 전기차가 51%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한 거죠. 올해 데이터 보시면은 7월 달부터는 팔리는 자동차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전기차 2대 중에 한 대는 레벨 2 이상을 다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레벨 5단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뒷부분 설명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다르잖아요. 2단계랑 네네네. 3단계. 그 이유가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3단계 이전까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습니다. 아, 운전자에게. 네. 다만 3단계부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시스템이나 자동차 업체에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여기에서 레벨 2라고 말씀드린 부분 보면은 여기에서도 사실 상당수가 레벨 3에 준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레벨 2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그냥 일반 고속도로나 요 정도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좀 많이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도심 NOA라고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들 기업들이 이제 주요 경쟁 핵심 이유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전역에서 도심 NOA 그리고 도심에서 레벨 3에 준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언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업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법이나 뭐 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네. 말씀드린 거는 네. 일단은 준 레벨 3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까지 레벨 3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 2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보면은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해서 네. 우리는 사실 FSD를 제공하지만 네. 사람의 지도하에 책임 네가 지라 그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레벨 아직은. 준 레벨 3이기 때문에. 준 레벨 3.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실 뭐 중국에서 FSD 요 이슈로 인해서 네. 사실 주가가 울고 웃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요 얘기 도심 그 NOA 기술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좀 생소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먼저 고속도로 NOA 얘기하면은 네. 내비게이션 오토 파일럿이라고 해서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차들도 웬만해서 차선 유지라든가 그렇죠. 속도 유지는 주행 보조 다 시스템이. 가능한데 네. 이제 갓길로 들어 빠져야 될 때는 운전자가 직접 핸들 잡아야 되는데 핸들이 떨리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떨리기도 하고 갓길은 얘가 안 되잖아요. 운전자가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네. 갓길 주행도 차량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추월이라든가 갓길 주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고속도로 NOA라고 평가하고 있고 네. 중국 내에서는 이 단계를 레벨 2 플러스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3까지는 가지 않고. 네, 레벨 2 플러스. 그런데 사실 이 사례 보시면 고속도로만 해도 상황이 많이 수월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네. 이 도심 NOA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게 도로 상황도 복잡하고 보행자도 이제 다니고. 보행자도 나오고 아이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여러 신호가 가지 많아요. 또 신호도 신호가. 많고 아. 훨씬 복잡한 상황인데 도심 NOA라고 하니까 요거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요거는 거의 레벨 3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전기차 업체 간의 이 NOA 기술이 지금 경쟁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도심 NOA.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네. 예, 이름도 다르게 쓰고 있긴 아, 하거든요. 고속도로 NOA와 아. 도심 근데 NOA가 똑같은 NOA도 업체별로 사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 네. 결론적으로 그냥 준 레벨 3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기술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화면 일단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지금까지는 2023년까지는 대부분 이 NOA 기능이 하나로 치면 한 5천만 원이 넘어간 중고가 모델에만 탑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대 전기차에도 이 NOA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업계 이런 전망치를 보면은 지난해 탑재량이 한 90몇만 대 정도였는데 2030년도로 가면은 850만 대까지도 기본적으로 이 NOA 기능을 탑재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요즘의 자동차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자재값으로 승부를 좀 고급화를 승부를 네. 봤다고 하면 이제는 시스템이 얼마나 비싼 거, 좋은 걸 쓰냐. 아,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 NOA가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차값이 비싸서 많이 못 쓰겠지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전기차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주행거리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주행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네. LFP를 썼냐, 삼원계를 썼냐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물론 배터리 안 보는 건 아닌데 뭐 배터리를 뭘 탑재했냐라기보다도 자율주행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BYD 전기차도 얘네들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냐, 아니면 최근에 뭐 화웨이가 또 협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뭐 다른
보도체는 뉴스 이런 데서 보면 네. 중국은 택시 같은 것도 자율주행을 많이 좀 활용을 많이 하고 한대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현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면 될까요? 맞아. 그렇죠. 이제 네. 레벨 3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을 네. 때가 레벨 3부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법적인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어.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네. 라이센스 발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작년부터는 일부 테스트 라이센스를 발급을 시작했었고 올해 7월 달에는 9개 업체가 공식 라이센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에서 레벨 4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은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테스트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전부 약 32,000km에 달하는 도로가 레벨 3 이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니까 한 80% 정도 되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택시 무인 택시 같은 네네. 경우는 중국의 바이두라는 업체, 그 포털 네네. 업체, 바이두, 네. 아폴로 고라는 브랜드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음. 2020년부터 택시 서비스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테슬라도 로보택시 발표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많은데 중국 내에서는 이미 12개 지역에서 지금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야. 그 중에서도 6개 지역에서는 상업화 운행, 그러니까 돈방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12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고 테스트하고 있고 있고. 운영기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없습니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처럼 네. 앱으로 부르면은 사람이 없는 차가 앞에 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탑승을 할 때 그 뒤에 비밀번호 누르면은 차문이 열리고 탑승을 하면 얘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저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엊그젠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건데 미국에서 2027년부터 네. 커넥티드 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절대 안 된다, 이거 규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중국이 두려워지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 뭐 전자 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뭐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뭐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견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거 규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테슬라보다도 이미 테슬라가 잘 안 팔린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셨을 네. 거고 중국에서 테슬라의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에서는 내연기관차 시대만 하더라도 엔진이라든가 뭐 변속기와 같은 이런 부품들이 그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먼저 이제 기술을 개발해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따라가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전기차로 가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중국이 뭐 한국이나 비슷하게 대등하게 하고 있고 네. 뭐 모터 같은 부품도 그다음에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큰 차이가 못 느낄 정도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은 견제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차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어렸을 때 우리가 영화로 상상했던 있는 그 도시가 실제로 중국에서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네. 캐즘과 안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네. 이슈들이 종종 발생은 하고 네, 있죠. 네. 네. 뭐 근데 그게 국내도 최근에 뭐 벤츠 화재 사고도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그렇죠. 새로 나온 사물이다 보니까 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도 충분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중국에서도 이런 뭐 이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더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보다는 기술의 발전하는 방향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사고 내는 게 많겠냐, 기계가 사고 나는 게 많겠냐, 이걸로 항상 논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따르게 보면은 또 인간과 AI의 어떤 그 충돌이 실제로 이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반발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국 내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뭐 편리는 하겠지만. 중국에도 분명히 이제 왜냐면 얘네들 너무 멍청하다. 왜냐면 제한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당연하게 제한 속도가 60km니까 얘네들은 법을 지키면서 60km로 뻥뚫린 도로에서도 60km 달리고 있고 뭐 조금만 막히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운전하면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이기도 하니까 뭐 좀 운전이 미숙해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과 단점은 분명히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또 뭐 미국, 중국 다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이벤트 또 있잖아요. 네네. 요것과 맞물려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보택시 관련된 요 기술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각받을 가능성. 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로보택시 발표 앞두고 나서 중국, 한국 뭐 기업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가 좀 좋은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기업 그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딱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는 화웨이라든가 뭐 바이두나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새로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뭐 그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기술력이 어떠냐 이런 그러니까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리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빨리 이제 따라잡고 있고 근데 중국은 저희가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생태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생태계가. 그러니까 어떤 자율주행이라는 이 얘기일까요? 생태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미국에는 뭐 테슬라도 있고 네네. 웨이모라는 업체 뭐 등등 있긴 하지만 아. 중국에는 요 자료 한번 제가 표 6번 네. 요 tab 네. 보시면은 저희가 들어봤었던 웬만한 업체들 뭐 니오나 엑스펑, 리오토 이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 당연하게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두란 업체는 이제 길리자동차랑 바이두가 같이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얘네들은 바이두 그만 말 포털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 업체인데 자율주행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이야.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밑에 요 벤처 기업인데 얘네들도 하고 있는데 요 이름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디자이라고. 드론이요. 네. 글로벌 최대 드론 업체인 디저이아이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아,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진짜 다양하다. 네. 다양한 업체들이 네.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 드론을 보니까 아, 이거 택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당연히 무인으로 할 거고 아, 다른 것들도 완전 다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핵심은 중국이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국 국가 자체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네. 하잖아요. 네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예전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해왔었던 부분도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하는 데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뭐 자율주행에서는 그 정도 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2차 전지 때를 보면은 각 지방 정부들이 각 구역 내에 2차 전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와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 다 불러 모아서 건축 부지 주고 그러니까 공장 부지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준다 해줄 그러니까요. 테니까 같이 하라라. 왜냐면 지방 정부 관리들이 다른 지방 정부 관리랑 요거 실적을 이제 KPI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는 동질화된 비슷한 기업들이 전국에서 같이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로 이제 왔던 거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처음에는 뭐 배터리 기술로 승부를 보다가 모터 여러 가지 봤는데 최근에는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BYD 같은 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내려서 중국에서 최근에 그 폭스바겐이 막 손을 들었잖아요. 네. 중국 내에서 벤츠, BMW도 예전만큼 안 팔립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워낙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다 두 손 두 발 드는 거잖아요. 공장을 그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네. 처음에는 배터리 경쟁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가격 경쟁하고 네.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차세대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을 위해서. 하드웨어 경쟁력도 이제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칩, 라이다 뭐 이런 얘기 라이다. 네. 많이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다라고. 많이 네네. 듣는데 이런 쪽에 상황은 지금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빠르게 기술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수도 또 남아 있다. 변수. 네. 일단 기술력이 제고된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뭐 부품들인데 칩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당연히 뭐 FSD 자체 쓰고 있고 중국체 대부분이 오린 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오린 칩. 엔비디아 칩을. 네, 대부분이 엔비디아 오린 칩을 사용하고 있었고 아. 화웨이 같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MDC 시리즈 연산 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49%인데 네. 그 다음에 로컬 업체가 36%, 3위가 화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로컬 업체들도 자체 예산 칩을 개발했는데 이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7월 달에 니오가 엔비디아 오린 칩 연산 능력의 4배 달하는 자체 자율주행 칩을 TSMC 5나노 공정으로 테이프 아웃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부터 양산해서 자체 ET9 모델에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물론 엔비디아도 내년도 2000 톱수 나오는 칩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에는 니오뿐만 아니라 바이두, 뭐 리오토, 엑스퐁, 화웨이 저희가 들어봤던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전부 다 자체 칩을 지금 개발했고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2위 기업은 이미 중국의 퓨어 자체 연산 칩을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 업체는 2021년부터 128톱짜리 그 자율주행 칩을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일단은 연산 능력 칩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개발을 많이 해왔다라는 건데 변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일단 규제를 했던 것처럼 반대로 현재의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오린 칩 오케이 4세대 칩 중국 수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엔비디아 엣지백 같은 AI 칩을 중국 수출 못하게 하고 엣지 20 정도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수출하게 하는 것처럼 네. 하이엔드 칩 수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생산은 TSMC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된다거나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중국은 대안이 있냐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지금 SMIC가 7나노 공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TSMC가 10나노 공정까지 가깝다라고 하는 게 정도는 하지만 일단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가능은 한데 이 정도면 사실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SMIC의 7나노 공정 캐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7나노 공정 가지고 화웨이 스마트폰 칩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 자율주행 칩도 만들고 AI 칩도 만들고 다 하기에는 캐파가 부족한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여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칩 쪽에서는 많이 개선된 건 맞지만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야, 재밌다. 그러니까요. 네. 빠져들고 재밌기도 계속 하고. 라이다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라이다까지만 설명드리면은 라이다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2020년까지 중국 시장 내 글로벌 시장도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로컬 업체 시장 점유율이 22%에 불과했는데 나머지 78%는 벨로다인 같은 이제 미국 업체들이었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100%입니다. 이야, 약 100%를 그러니까 차지하네요. 이미 소수점이 튀어서 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업체들이 생산했던 라이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계식 이후로 사이즈가 컸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엄청 네. 컸죠.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거 싫다고 했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근데 중국 업체들은 최근에 안 보입니다. 야, 기계식에서 맴스라고 솔리드 형태의 4세대 제품으로 중국의 로봇 센서 업체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그냥 블랙박스 달아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앞에 꼭 카메라 들어가는 거 위치에 들어가 있는 내장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탐지 거리가 얘네들이 뭐 한 200m 정도 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250m까지 양산해서 탑재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300m까지 탑재할 수 측정할 수 있는 라이다를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보다 앞서 있다. 양산 스케줄도 이미 앞서 있다라는 거고요. 야. 그 다음에 원가 측면에서 보면은 로봇 센서 기준으로 2020년 대비 지금 생산 원가가 78% 정도 빠졌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200m 탐지 거리도 $500에서 $1000 이상을 줘야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의 로봇 센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40로 더 나은 성능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가격 있는데 경쟁이 뭐 어쩔 수 없지. 더 좋은데 더 싸요. 내년도 1분기에는 $200대로 지금 가격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한데 성능은 차세대 제품이 양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나 국내 업체들은 2026년에 뭐 들어간다 만다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할 걸 중국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차세대 이제 레이다로 분류되고 있는 뭐 4D 레이더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들도 개발하고 미국 기업들도 개발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BYD나 상해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테스트용으로 부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이제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10월 10일 테슬라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앞으로도 좀 종종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네. 얘기 하실 거면 그 전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철근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도 생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